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본색입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2019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광주 전남의 정책과 비전을 설계해보는 특집 시간을 준비해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광주 지역 국회의원 3인방을 모시고 올 한 해 지역 정치권을 전망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정치권을 한번 좀 전망해 보시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또 지역 현안과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 얘기 한번 떠오르는 게 이용호 송금주 의원, 송금주 이용호 의원이 지난해 말에 민주당 입당을 선언을 했어요. 크건 작건 어떤 정계 개편에 흐름이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제동이 걸렸어요. 입당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인가요? 네.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우리 송갑석 의원이 나와셨으니까 민주당의 이번 결정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당원 당규에 어울리는 활동을 정치 활동을 그동안 하지 않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제가 지도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누구나 생각하기에 두 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 분이 느닷없이 기자회견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일반 시민은 상상이 안 돼. 적어도 당대표나 이런 분들은 교감했지 않겠냐, 원내대표나.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랬는데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혹시 거기에 조금 더 우호적이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놀라셨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뭐 정계 개편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작은 과정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 뭐 그냥 거칠게 나누자면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런 것들 사이에 이게 제대로 뭐 아직은 잘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뭐 현재 도저히 뭐 힘든 상황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양쪽에 팽팽하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정리를 아직은 좀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해 들어갈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좀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입당이 거부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론의 추이나 이런 쪽은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자랑 쪽으로 좀 많았다고 좀 분석되십니까? 아니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나눠지겠죠. 그래서 되게 어떻게 우세한 쪽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냥 열성적인 당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긍정하는 편인 것 같고, 잘했다. 긍정하는 편인 것 같고, 이제 다른 시민 여론까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 의원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를 표현만 살짝 달리해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해볼게요. 이게 밥도 이제 사실은 씻어서 넣고 일정 기간 동안 수증기를 뜨거운 온도 속에서 이렇게 불려서 그다음에 이제 김을 빼고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백종원의 무슨 프로그램 같은. 그런데요. 감도 매달려서 차가운 가을이 돼서 거기서 서리를 맞아가면서 익어야 따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시기가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아직은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내부에서 보기에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의원들을 안 받아들여도 우리가 1년 4개월만 버티면 내년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외부 수혈을 안 받는다도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작년에 지방선거처럼 압승할 수 있다. 아,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네. 그래서 니들 필요 없다. 라는 자신감과 배부른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니들 안 먹어도 된다. 굳이 니들 필요 없다. 라는 것이 현재의 민주당 의사결정의 근본적인 어떤 배경이나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시간이 더 가서 올 8월, 9월까지 저는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은 한 9월 정도 된다고 봅니다. 9월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12월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불가능한 거고요. 9월 마지노선으로 해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굉장히 추락을 한다. 그럼 사실은 이제 배가 고픈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세를 불려서 어떤 최대한의 인화를 도모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거론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배가 부르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같은 얘기를 송갑석 의원께서 하신 얘기를 그대로 표현만 달리해서 했습니다. 음식 방송으로 말씀 들어보면 밥 짓는 것과 비교해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뜸이 좀 덜 들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직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먹는 걸로 꼭까지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이 송금주 이용우 의원의 입당 신청과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조금은 그냥 관망하는 태도로 좀 보고 있었는데요. 이 관망을 하면서 그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홍영표 원내대표의 원내 운영 전략상 이 두 분에 대한 입당에 대한 얘기가 사전 교감이 충분히 됐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원내대표랑요? 홍영표 대표랑? 또 정치라는 게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 직전 선거에서 서로 아주 적인 것처럼 싸웠다고 할지라도 어제의 적이 오늘이 동지가 되는 그런 생물인 정치 현장에서 이 두 분의 입당은 뭐 당연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결속을 선택을 하고 그 지역의 정서, 지역의 민심 이 부분까지는 살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 후보자들 간의 승패의 문제보다 지역 민심이 이렇게 사분오열돼서 갈라지는 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지역 민심이나 지역 유권자들이 사실은 후보자에게 그 입당을 권유하고 그 입당의 의사를 후보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민심까지 지역민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좀 더 시각을 넓게 가지고 결정을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큰 결정입니다. 이제 배가 좀 부른 것 같다. 배가 덜 고프다. 덜 고프다. 부르다고는 아닌데 덜 고프다고 하셨어요. 듣고 보니까 말씀으로는 맞는데 그것만 딱 생각하면 또 자칫 잘못하면 지금 좀 오만하다 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그런 준비가 시기적으로 서로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아직은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진영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손 놓고 조금 더 보자. 그리고 그 시점은 어느 정도 시점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또 여야가 있는 거니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움직임이 또 가속화되면 이제 작용을 저희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시점은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가고 또 뭐 청와대에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은 이제 김경진 의원님 아니냐 민주당 입당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어요. 제가 뭐 만든 말은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 거론되셨는데. 거론만 되는 거죠. 거론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음식 얘기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밥을 안 드시고 계세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작년 이제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굉장히 좀 지역 주민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오만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지역 사업 굉장히 많이 했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고 이제 스스로 제 마음속으로는 자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지방선거 결과는 처참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 얻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지역
주민들에게 완전히 나는 부인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정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한 서너 달을 두문불출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사색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16년도에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임기가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그건 앞으로는 모를 일이고 또 그때 그 순간에 지역 주민들의 판단과 평가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면 되겠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 신중 모드로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매력적인 그런 안심감 영입하는 대상으로 어떻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었네요. 네. 사실은 이쪽 선거 지형에서 거의 처음이다시피 그러니까 보수당이 아닌 이쪽 제2, 제3의 당에서 야권 간에 서로 경쟁이 그전 총선에서 있었고 그다음 지방선거에서 있었고 1승 1패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근데 적당히 1승 1패가 아니라 그냥 완패 완승 완패 완승 이렇게 1승 2패 1패를 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그 개인의 문제도 굉장히 크고요. 그 개인의 뭐 의정활동 자세, 또 겸손한 자세, 또 얼마나 부지런하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겠지만 또 그 정당이 갖는 유권자들한테 갖는 의미, 또 그 정당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느냐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냥 그 정당의 소속의 후보나 의원들은 그냥 흔적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후보자는 혹은 정당은 정당대로 무엇이 축적됐고 유권자들은 유권자들대로 무엇이 축적됐을까 이런 건데 과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유권자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이 정말 진영으로서 우리 진영이 위험하다라고 강한 경고음이 오면 합치라라고 하는 의미가 좀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진영으로서 위험 신호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니들끼리 경쟁해봐라고 하는 요구가 또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만 바라보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는 호남 사람들의 선택 속에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정계 개편 얘기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아니면 무소속 의원님들 또 자유한국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 기본적으로 사고 체계가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당 구조를 전제로 해서 이 양당 구조가 그 세를 불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본다라면 저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다당제로 이제는 가야 된다. 다당제가 국회의 개혁과 우리 정치의 개혁과 정당 정치의 변화,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는 이 시대적 요구이자 사명이고 우리 바른미래당은 그것을 꼭 지켜내겠다라는 그 핵심 신념들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뭐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지금 국회에서 한참 정개특위에서 진행 중인 이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관심과 영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있던 일이 이제 개각했어요. 청와대가 2기 개각을 했는데 뭐 개편이라는 개편을 했는데 평가 한번 해주시죠. 먼저 우리 김경희 의원님께서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강기정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죠. 강기정 의원 빼고 한번 해주세요. 딱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경제에 관련된 행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 이제 좋은 방향인데 다만 우리가 이 경제가 거시경제는 계속해서 좋았어요. 최소한 작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국제 무역 수지 흑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수가 풍년이었고 이렇게 1년에 예산 30조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 재정으로 가도 국가에 부담이 없는 이런 상태들이 돼 왔는데 문제는 이제 골목 상권들, 길거리 상권들, 자영업자들 이게 하나는 최저임금의 여파, 하나는 기준근로시간의 여파로 해서 이게 지금 쑥대밭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님이 문제인식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방식이나 내용은
사실은 이 현재의 집권층 내부에서도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경제 문제 중에서도 실제 피부로 느끼는 골목 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편은 했지만 기존의 어떤 방식을 조금 더 강하게 몰아치고 가겠다는 의지로 읽혀서 이게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으로서는 상당히 좀 약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은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예, 네. 먼저 그 2기 비서실장 관련해서는 비서실장 개인의 그 카드 결제 갑질 의혹 뿐만 아니라 아들의 채용 비리 의혹까지 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분노하는 그런 의혹에 그 당사자입니다. 이런 분을 당당하게 이 청와대로 2기 비서실장으로 모셔온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이제 당과 그리고 청와대 간의 당청 간의 군기 잡기, 기강 잡기, 결속 이 부분을 네.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이 오히려 하반기 집권에 중요하다라는 그런 신호라고 읽혀지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현재 지금 그 1기에서 나왔던 우리 경제의 부작용, 우리 민생의 어려움 네.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부작용이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친문의 색채가 강화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분이 친문의 핵심이니까요. 그렇지만 또 그분이 국회 활동을 했었던 거나 이런 걸 보면 뭐 그걸 사람들은 잘 인식을 잘 못하지만 뭐 산자위원회랄지 이런 어떤 산업 분야나 또 신산업 분야나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국회 의정 활동을 쭉 했었던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 경제팀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혁신성장의 문제를 좀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과도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기정 의원 발탁의 의미는 저는 뭐 권은희 의원이 일부 지적하셨던 뭐 그것이 당과의 소통을 보다 좀 강화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난 몇 차례 그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민주당 색깔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조금 삐걱대는 부분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은산분리 문제랄지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택시 카풀 문제를 할지 그런 것에 있어서 당과 청와대 간에 조금 더 원활한 소통과 활발한 토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혁신성장의 문제를 조금 더 강조하다 보면 그와 같은 사안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훨씬 더 당과 청와대가 긴밀하게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고요. 일반 시민들은 왜 저렇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 용어들이 나오면서 선거제도 얘기하는데 이게 내년 총선이고 이게 어떻게 바뀌는 데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정치에서 구현되는 것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있고 네. 또 현재 국회의원들은 또 기득권을 놓아야 되는 문제까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들이 시원하게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좀 그 송갑석 의원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더불어민주당의 정계특위의 네. 입장에서나 네. 아니면 그 간사의 입장이나 김종민 의원 네.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으로 받을 경우 우리 당이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네. 과연 선거제도 개혁이 이게 유불리의 문제입니까? 질문 답변해 주시죠. 예. 여기서 제가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라고 답변을 한들 믿을 분은 없을 것 같고 네. 믿을 분은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유불리를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정당의 목표가 뭐 정권을 이렇게 잡는 거고 또 그다음에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총선이니까 유불리를 안 따질 수는 없겠죠. 아주 솔직하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근데 또한 저희는
그럼 현실적인 가능성의 문제도 이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뭐 이게 개헌과 버금가는 뭐 어떤 때는 개헌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런 선거법 협상인데, 그리고 결국 이게 어느 한 편이 이렇게 편 먹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최소한 1당, 2당, 3당 뭐 이 정도는 그것이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동의가 돼야 끌고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호함도 표현되는 거고, 네, 저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우리가 다시 이것의 협상으로 들어갔을 때 뭐 의석수로는 뭐 연동형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또 의석수 확대에 있어서는 현재 의석의 10% 30석이죠. 이것까지도 뭐 생각하면서 한다. 이런 틀 안에서는 현재 함께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치가 이제 정당 정치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당 정치 이제 그 소수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삶 속에 그냥 일상적으로 정치가 스며들어가야 되고, 그분들이 후보를 직접 선출해 내셔야 되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정말 저 사람은 인물이고 우리 지역에서 꼭 성장시키고 싶은 좋은 사람이다 할 때 이렇게 후보로 키워내고, 그런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득표율에 따라서 승자 독식이 아닌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될 수 있고, 이런 그 시스템 하에서 국회는 합의에 의해서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그런 운영 형태를 보이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 선순환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건대 20대 총선 의석수 따지지 마시고 한번 대한민국 정치의 선순환을 생각해 주시고, 특히 늘 최악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해야 했던 우리 호남 유권자들을 생각을 한다면 절실히 필요한 제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기존의 큰 정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키지 않은 문제에 대한 비판하지만, 국민의 정서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 정당이 정치를 잘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네. 이 제도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 보자면 좀 비례대표나 이런 걸 또 확보해서 입지를 늘려가려고 하는 정치권의 또 다른 형태의 변형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으시잖아요. 굳이 그 비판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시각도 분명히 일정 부분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거대 정당으로 가면 당 대표나 당 지도부의 입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그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분들 눈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분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뭐 카풀 택시 이런 문제들도 어쨌든 그분들 생각에 따라서 그냥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정당은 저희는 싸요. 만나기가 쉬워요. 그리고 속된 말로 보기에 끝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냥 잘 안 와요. 안 오다 보니까 그냥 오시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정당이 이게 여러 개 있는 것들이 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숫자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측면 분명히 있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게 제도가 돌아가는 측면을 보면 네. 국회의원을 조금 쉽게 만나고 국회의원에게 이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조금 더 쉽고 이런 것들이 작은 정당이 여러 개 있을 때 이럴 때 훨씬 더 쉬워요 보면.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계속 어쨌든 이게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누구나가 뭐 어떤 정치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건 어떤 정치학자를 만나서 이야기하건 현재의 소선거구제하고 비례 병립형 이것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을 또 왜곡까지 해버리고 사표를 만들고,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는 뭐 우리가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뭐 한 푼도 늘리지 않겠다 돈라고 하는 뭐 정원 확대하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확대하는 것에서는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죠. 또 그런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정치권이 무슨 국민들 하란 것만 했냐. 그렇죠, 사실은.
또 정치권이 결단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예초에 이야기했던 10%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상한선을 염두에 두고 네네. 독일식 정당 명부제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례성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좀 끌고 와야 되지 않을까. 올 한 해 그 정치권의 흐름 속에서 내년도에 반장 선거를 하는데 이 제도를 직접 뽑는 분들이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지금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니까 이 관련된 내용을 계속 지켜볼 전망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 건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 정치권 전망을 좀 하고요. 뭐 그래도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중앙에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지역에 관련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또 중요한 가교 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지역 현안을 얘기할 수 없지만 시도를 놓고 봤을 때 뭐 몇 가지 얘기를 뭐 저희가 생각한 게 있지만 아니면 또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얘기 좋습니다. 먼저 그냥 그 광주형 일자리라고 먼저 꼽을게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국에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립해야 되지 않겠냐 현대가 때렸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이 문제에 적극 지원하겠다 했는데 의원님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에 저희 MBC 토론에 출연하셔가지고 광주형 일자리 불가능하다고 본다. 전임 시장이 불가능한 허상을 쫓아왔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셨고 권은희 의원께서는 지금의 합작 형식은 좀 실현 가능하지 않고 실현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운영 형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두 분이 하셨어요. 이제 두 분에게 먼저 여쭤볼까요? 당시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진행상도 알고 계시니까. 제가 먼저 얘기해 네네네. 일단 저는 첫째는 이 광주형 일자리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 실패할 거라고 하는 그 예상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저는 광주시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제가 국회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의 전제가 광주시에서 한 1,500억을 출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시에서 590억?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1,000억 정도를 출자하는 거예요. 근데 출자를 하는데 시가 직접 출자를 할 수 없으니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 테크노파크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식을 사는 주주가 되는 이런 형태로 우회 출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지방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우회 출자를 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안을 제출을 해가지고 그런 식의 우회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지금 만들고 지금 입법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고 지난번에 이병훈 부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좀 지지 성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몇몇 의원님들께 제가 연통을 드리고 이래서 저희가 지지한다라고 이제 성명도 해드렸습니다. 그건 그거고 저는 왜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냐면 첫째는 이겁니다. 이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기업을 설립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국가가 지방정부가 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 이게 경찰을 생산하는 라인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SOC도 아니고 공공서비스도 아니고 그러면 경찰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방정부 주도하에 출자를 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업의 국유화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방정부화죠. 뭐 국유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야말로 공산주의식 경제운영 시스템인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경차가 여러분들 지금 길거리에서 경차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옛날에는 마티즈라든지 조그마한 경차들이 길거리에 굉장히 넘쳐났는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준중형차 이상을 차지 경차를 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경차 소비가. 현대 같은 데서도 경차 라인 다 뜯어서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로 다 이사 간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서는 더 이상 경차 수요가 없다. 그다음에 경차를 팔아봐야 한 대 팔아서 100만 원 이익을 남기기가 힘듭니다. 현대 쪽 뭐 이제 회사 내부 사람들이 투자 메리트가 없는데 시에서는 경차 라인이라고 전제를 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시의 입장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법 개정안도 발의하고 이런 것은 조금 임금이 지금보다 낮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운동이 지금보다는 조금 좀 유연화돼서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잘 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100% 찬성하고 그런 방향성은 옳은 건데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면 이건 어느 자동차 생산 기업에서도 탐낼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하는 어떤 사업 판단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짧게 드렸는데 답이 길죠. 빨리 말해주셨고 큰 줄기로는 안 될 걸로 본다. 그러나 대국적인 차원에서 지원은 소통 창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권 의원님께서 저는 좀 짧게 답변드릴게요. 압축해서 시청자를 이해시키게.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로 국민에게 공약과 관련해서 사과한 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두 번째가 광화문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무산됐다라고 하셔가지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가 광주형 일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노동개혁입니다. 노사 간에 근로조건은 대폭 후퇴를 시키고 대신 생산비를 낮추고 그 부분을 후퇴시킨 만큼 사회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핵심은 근로조건의 후퇴라는 이 노동개혁 부분입니다. 이 노동개혁은 광주에서만 요구해서 광주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체를 설득하고 전체에서 이 부분이 수용이 됐을 때 가능하고 그리고 그 시범으로 광주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신년 그 기자회견에서도 이 노동개혁의 드라이브를 거실 분은 대통령이시거든요. 우리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를 늘리되 일자리의 조건은 좀 더 유연하게 하자라고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야 되고 그게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조건인데 역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뒤에서 그냥 쭉 빼고 계십니다. 이런 자세라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세 번째 사과를 하실 일이 될 겁니다. 작년 연말이었죠. 대통령이 내려오기로 했다. 내일. 실제 타결됐다. 아니다. 타결 안 됐다. 뭐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90% 혹은 95%까지 접근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는 100% 됐다라고 오해한 측면이 있는 거고 마지막 조항 하나를 가지고 이제 틀어진 거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나는 엄청난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령은 저는 상상력과 결단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뭐 노동의 형태든 기업의 형태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과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려와서 조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구체적으로 이제 회사를 만들고 그런 운영할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로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장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문제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 우려도 맞고 그렇지만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혜를 모아서 한번 우리가 이게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관이 주도가 돼서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이나 관이 상상력을 가지고 회사에 목숨 걸다시피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될 것인지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장사꾼들이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이건 사업에 들어가서 제품 결정을 하고 투자 유치를 하고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냐. 그러니까 북한이나 소련이나 뭐 베트남 이런 데도 공장이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그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한민국만큼 자본주의 체제만큼 덜 돌아가요. 훨씬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하고 체제 경쟁을 해서 이겼던 거예요. 근데 다시 지금 공산주의 체제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려라는 거죠.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공무원들이 기존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가 만들어질 건데 거기를 끌고 나가고 하는 걸로는 거의 뭐 100점 100패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동의하고요. 이것의 반증은 어떤 거냐면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굉장히 어떤 간절하게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헌신성은 높게 사지만
협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미숙함들은 이건 이제 그런 것들이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또 하나의 반면 교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에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은 거기에 관련된 뭐 말씀하신 대로 더구나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또 운영이나 경영 마인드까지 갖고 있는 이렇게 팀을 짜서 정확하게 진행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대충 그 시청의 국장 한 명이 핸들링하고 네. 이렇게 가는 순간,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가는 순간에 실패한다고. 지금 이 SPC 형태를 고민하는 이유가 사실 노사 간의 합의, 전적인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의 변형된 형태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노사 간의 사실상 자율적인 합의, 노동개혁에 대한 합의,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그 경영하고도 관련이 있고 사업의 연속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대통령이 이 노동개혁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주지 않는다면 남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저희 국민들의 여론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이 노동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이러한 힘을 통해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 를 토대로 광주역 일자리가 진행되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현안 중에 뭐 지난번 토론에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그 군공항 이전 민간공항 이제 이용섭 시장이 옮기기로 했고, 이 문제 그때 당시에 토론할 때는 그 이후에 8월달에 시도지사 모여서 합의했기 때문에 전에 모여서 얘기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걸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는 그 광주 전남이 합의만 한다면 국방부에서는 바로 이전하겠다고 한다. 네. 국방부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권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빨리 국방부가 정해줘야 한다. 국방부가 빨리 결정해주면 지역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 말이 달라요. 그럼 제가 국방부 관계자들 데리고 가서 빨리 지정을 시키죠, 뭐.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어차피 지금 이게 전라남도 어디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국방부는 이게 가겠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국방부 얘기는 전라남도에서 먼저 찍어달라는 거고, 전라남도에서는 국방부에서 찍어주면 우리가 이제 주민들을 설득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누군가 하나 먼저 찍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소 정해가지고. 네네. 그럼 국방부 설득해서 찍어라. 책임은 전라남도 지사가 지겠다. 그 의견만 분명하게 피력해 주면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게 심플한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진행되는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이 예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 수원 화성 간에 이 상황이 재현될 것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사실 이제 아까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주 전남이 합의한다면 국방부는 준비되어 있다, 이 말 맞습니다. 근데 전라남도에서 지금 그 합의가 됐다라는 시그널을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2월 중에 그 이용섭 시장과 우리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공공한 문제로 한번 만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광주시장의 그 요청은 이 전라남도에서 국방부에 그런 그 시그널을 주더라도 국방부가 먼저 나설 수 있게 좀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을 모을 생각이지만, 제가 그 국방위원으로서 활동했던 국방부의 그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그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그런 오래된 그 업무 습성이나 태도를 보면은 이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이 있는 이상 절대 아마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국방부는 권은희 의원 말씀에 따르면 거기 논란이, 현장에 논란이 있고 시끄러운데 우리가 찝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런 매뉴얼로 일해왔던 것이 국방부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신호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고,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나서서 신호가 오게 만들어야죠. 하겠다. 전라남도에 신호가 오게 만들어야죠.
아니 전남도 공무원들 부르고 네네. 담당 공무원 부르고 아니, 광주시에서도 지금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합의했을 때 관여했던 국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부르고. 네. 저는 이 문제는 같이 얘기하면 사실은 그래도 광주가 대구나 수원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 관련해서 공공항 이전 관련해서요? 네. 사실은 물론 전남이나 뭐 무안공항 쪽에서 이거 해주면 우리 공공항 받는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무안공항을 살릴 대안을 내놔라.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전될 부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뭐 지원금에 가야 되니까요. 광주시에서. 그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무안공항 문제는 결국 작년에 그 노력해 주셔서 KTX가 무안공항 경유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용섭 시장이 조건 없이 민간공항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활주로 예산도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무안공항을 살리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결국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구체적으로 아마 몇천억 규모가 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저는 뭐 그 국방부도 국방부지만 조금 전남도도 조금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경제성 분석이 떨어지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분들이 내세운 주요 정책으로 우리가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용섭 시장 먼저 얘기해 볼게요.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두 건을 신청했어요. 네.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이게 국회하고 다 결합되어 있는 일인데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이거 하나 하고 광융합 산업 맞춤형 제조혁 신플랫폼 구축. 예, 제가 읽느라고 좀 힘들었는데요. 이 사업들이 광주의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보시는지 이제 광주 국회의원들께서 한번 평가해 주시고 또 돕고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제가 상임위가 과학 상임위여서 네, 과학 방송 과방이죠, 과방. 네. 사실상 지금 인공지능 기반 창업단지로 사실상 선정이 돼서 기재부에서 지금 청와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 대통령께서 지금 공약하신 내용은 한 1조 정도인데 대략 지금 기재부에서는 그 반 정도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눈치가. 1조의 반, 5천억이네요. 네,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부총리님 만나가지고 조금 따지고 왔거든요. 네. 이게 가령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김경수 지사, 대통령님 가장 뭐 아끼는 지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경수 지사, 거기는 남부 내륙 철도하면서 그게 3조짜리 프로젝트거든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뭘로 아직 선정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1순위로 신청한 게 지금 신항만 건설입니다. 그게 10조짜리 프로젝트입니다. 10조, 3조. 네. 이제 10조짜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3조짜리는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지역별로 최소한의 금액의 균형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쪽에서는 3조짜리 해주는데 우리는 본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1조 공약을 했다가 5천으로 떨어졌다. 이건 아니다. 최소한의 비슷한 금액 맞죠. 1조 공약했으면 1조라도 맞춰줘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푸념조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부총리께 좀 항의를 좀 하고 왔고 그래서 앞으로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결정이 나면 KDI를 통해서 이제 세부 사업에 대한 이제 검토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통해서 금액에 이제 적정한 증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인공지능 창업단지가 저쪽에 이제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 주변으로 해서 들어서게 되면 첫째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슈퍼컴퓨터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거고 이 데이터 센터를 움직일 수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제 그 주변에 포진을 하게 되고 광주과학기술원에 인공지능 대학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전남대학교 의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환자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면 특정 개인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임상 결과를 데이터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그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도 각 가정의 전기 사용 패턴을 보고 어떻게 하면 최적의 전기 사용 효율화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열리게 돼서 아마 지역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용섭표 정책도 있지만 같이 국회와서 이렇게 만들어낸 일이군요. 권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뭐 그 친환경 자동차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울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사업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실제 제조는 충주 지역 위주로 해서 부품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가 앞서 나가고 있거나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과학융합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주가 앞서 나가고 있었던 분야이고 먼저 했던 그리고 곳이고. 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경쟁 지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 투자 결정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반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데이터, 빅데이터가 핵심이고 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관련 산업이 전혀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저희 안행위의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와서 이 데이터의 활용, 사용에 대해서 좀 규제를 풀어놓는 예, 그런 법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개정 처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정부안도 늦게 냈을 뿐더러 정부안의 이름으로도 내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개인정보를 보호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그 입장에 많이 그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요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 광주가 오히려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이해타 면제 사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언론에 몇 군데 모아서 한번 다른 지자체는 뭘 냈는지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대부분이 토목 관련된 SOC들이죠. 그다음에 대전에 한 건, 저희 두 건, 이렇게만 전략사업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저도 어필을 했고. 전략산업을 선정했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켜야죠. 예산 1조 8천억 최소한 이 정도를 지키면서 이게 다른 데하고는 차별적인 실제로 미래의 먹거리나 또 일자리나 이런 것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랜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보면 뭐 유치원 3법을 포함해서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법안들이 올해까지도 지금 많이 있죠. 그리고 올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롭게 관심이 있는데 민생 법안인데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포함해서 올해 의정활동 계획 포부로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올해 저희 광주의 과제는 광주행 일자리,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또 목전에 두고 있는 세계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이것을 잘 치러내는 것이 광주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광주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서민들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인 활력을 다시 찾는 문제, 이 문제가 저희 국회에서도 가장 우선에 둬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중에서는 권은 네. 예. 저는 하남산단이 이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한국 경제에 한국 경제가 들여다봐야 할 그런 장소라고 보거든요. 전통적인 중소기업, 제조업, 그리고 하청업체들이 모여있는 곳, 이런 곳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경제정책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남산단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의 재생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 규모가 438억 원인데 올해 20억이 잡혀 있고 그 사업 기간이 꽤 깁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광주시하고 함께 노력을 해갈 거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법률인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그러니까 그 구산단의 유휴 비어있는 그런 공장 부지 이런 부분들을 재생이나 혁신 사업에 좀 더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이 조세특례 제한법인데 이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요. 그리고 군공항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군공항과 관련해서 이전되는 지역에 기본적인 인프라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았는데 이 올해 2019년에 군공항과 관련해서 좀 사업의 속도가 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아까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영선수권대회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역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조직 역량이나 영향력들을 이제 충분히 좀 해서 가동해서 협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공지능 창업단지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 의원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 광주시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또 광주과학기술원 몇 개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또 테크닉 받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제대로 마무리 지어서 KDI의 구체적인 사업까지 이제 통과시켜야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방점이 지켜지는 부분이라 한 2, 3월, 3, 4월까지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좀 바쁠 것 같고요. 작년에 제가 경전선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올해 이제 다시 설계 예산 10억 반영하는 걸로 지금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부분도 이제 기재부 내에서 좀 뭔가 이견을 좀 제기하고 확정적으로 좀 건설하는 걸로 좀 그렇게 가는 사업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바우 시장이라든지 저희 지역 내에 이제 있는 소소한 사업들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택시하고 이제 카카오 카풀 뭐 이런 것처럼 거대 플랫폼 기업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지역에 조그만 영세 사업자들이 다 플랫폼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가 경제 정책적으로 또 법률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올 한 해 제가 또 연구하고 천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주신 광주 국회의원 3인방을 포함해 올해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 정치권은 정치인들이 여러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질 텐데요. 여기에 나와 계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눈앞에 보이는 표심보다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민심을 잘 읽어서 지역과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국회의원 3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